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좀 전에 이제 MRI 데이터를 한번 프로세싱을 해봤는데 이제 실제로 MRI의 원리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RI가 뭐냐? MRI는 사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MRI 원리를 알아야지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MRI는 뭐라고 돼 있어요? 뉴클리어 스핀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렇죠? 뉴클리어 스핀의 어떤 퀀텀 미케니컬한 프로퍼티의 결과로 나오는 매그네틱 모멘트를 이미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 현재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MRI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MRI를 많이 찍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여기 머리 쪽, 뇌 쪽을 많이 찍고요. 뇌를 많이 찍는 이유는 뭘까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MRI는 소프트 티슈의 컨트라스트가 높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CT로 찍으면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소프트 티슈들 사이의 컨트라스트를 우리가 MRI에서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 티슈의 이미징이 좋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건 척추 쪽이죠. 척추의 디스크 같은 거 볼 때, 그렇죠? 디스크는 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스크 같은 거를 볼 때 우리가 MRI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인대를 본다거나, 그렇죠? 물론 이제 암 진단 같은 거 할 때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 의미 자체는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들으면 아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CT에서도 노벨상 히스토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MRI에서도 노벨상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MRI가 워낙 이제 의료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MRI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블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로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블로시 이케이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이제 퍼셀이라는 사람이 뭐 했냐면은 어떤 프로톤의 레조넌스를 이제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MRI 자체를 개발한 사람은 아니지만 MRI의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매그네틱 레조넌스 현상 자체를 규명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 그래서 5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언스트 이 사람 이름을 딴 언스트 이퀘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언스트라는 사람도 보면은 어떤 MRI의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MRI가 나중에 이제 어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이제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의 조성 같은 것도 우리가 보는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람 어떻게 읽지? 위스리히. 그러니까 스위스니까 약간 독일 말 비슷하게 읽어야 되겠죠. 위트리히라고 읽어야 되나?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이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 스펙트로스코피 쪽으로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뒤에 나와요. 이제 맨스필드라는 사람. 그다음에 라우터 버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름 잘 못 읽겠네요. 이 두 사람도 이제 MRI 이 사람은 이제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시스템 자체를 만든 공로로 200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MRI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배우겠지만 MRI에서 노벨상이 이제 하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펑셔널 MRI를 이용해 가지고 또 뇌 활동을 보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펑셔널 MRI를 개발한 사람이 아마 조만간 한 5년 이내에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에 있는 세이지 오가와 교수라는 분이 이제 fMRI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분이 물론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일본 사람인데 미국에 있으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기 우리나라의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 뭐 풀타임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 정도씩 오는 이런 뭐 석좌 교수 비슷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죠. 조장희 교수님하고 상당히 친한 분이죠. 자, 뭐 여기 되게 좀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책에서 다 가져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MRI는 어떤 원리를 사용을 하냐면요,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NM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핵 자기 공명, 핵 자기 공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을 하는 기기입니다. 핵 자기 공명. 자,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MRI가 아니고요, NMRI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MRI를 주로 어디 사용해요? 의학에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학에 사용하는데 핵자기 공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 환자들이 안 오겠죠. 뭔가 이제 우리가 핵폭탄 뭐 이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죠? 핵이란 건 별로 안 좋은 뜻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N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NMR이라는 것 자체는 MRI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원래는 NMRI가 돼야 되지만 거기서 뉴클리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뉴클리어라는 말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MRI의 어떤 피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NMR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가 뭔지. 그래야 MRI의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 NMR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어떤, 여러분들 이름 보면 알겠지만 뭔가 원자 핵, 그죠? 뉴클리어. 그 핵에서 어떤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모든 원자핵에서 다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홀수번의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그죠? 홀수번의 어떤 매스 넘버, 그죠? 그러니까 질량 값을 가지고 있거나, 그죠? 이런 이제 원자 핵들은요,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귤러 모멘텀이란 거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스핀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원자핵이 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도 많이 어디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영화가 아니라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죠? 원자핵은 여러분들 보통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자전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안 그래요? 원자핵 자체가 돌아가고 있고, 주위에 사실 뭐 예전에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 가운데 원자핵이 돌아가고 주위에는 전자가 돌아가고, 마치 우리 태양계하고 비슷한 그런, 그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원자핵이 돕니다. 도는데 모든 원자핵이 다 도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드 아토믹 넘버를 가지고 있거나 아드 매스 넘버를 가지고 있는 원자들은 원자핵이 실제로 돕니다. 그죠? 어떤 물체가 돌아가면은 그거 자체가 뭘 가져요?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여기 파이라고 표현이 된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뉴클러스를, 원자핵을요, 보통 작은 공으로 많이 비주얼라이즈를 하거든요. 그렇죠? 작은 공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를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해도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구가 있어가지고 이 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뱅글뱅글. 그렇죠?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원자들은요, 이런 우리가 NMR 액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현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를 가지고 있는 원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 아토믹 넘버나 아드 매스 넘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들은 다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현상을 가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사용하냐? 이미징을 위해서는 뭘 사용하냐면 수소를 사용을 합니다. 왜? 왜 수소를 사용할까요? 사람 몸에 수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 사람 몸의 70%는 물이죠. 물은 뭐예요? H2O죠. 그죠?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에는 수소 원자 2개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사람 몸 속에 수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물이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들이 조직마다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뇌 그레이 매터에 있는 물의 양과
화이트 매터에 있는 물의 양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른 물의 양이 다르다는 거는 수소 원자 그 안에 있는 수소 원자의 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 이미징을 할 때는요, 이런 수소 원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유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수소 원자 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주 강한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을 이제 이런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한 원자가 수소 원자입니다. 원래는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PDF라 가지고 지금 안 돌아가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 자,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원자가 있을 때, 원자 핵이 있습니다. 이 원자 핵이 돌아간다고 했죠. 돌아가는 모든 물체는 여러분들 역학에서 배운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은 얘가 모멘텀을 가지죠. 맞나요? 모멘텀을 가지잖아요. 모멘텀을 가지면 이게 이제 실제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모멘텀입니다. 그죠? 이게 수소 원자 핵은 원자 핵 자체가 어떤 파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놈이 돌아가니까 이거의 돌아감에 의해서 매그네틱 필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오른손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죠? 커런트가 흐르면은 여러분들 자기장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앵귤러 모멘텀과 이게 이 모멘텀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당연하죠. 그죠?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뮤라는 게 뭐냐면은 뮤가 매그네틱 모멘트거든요. 그죠? 요건 이제 어떤 기계적인 모멘트고요. 요건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입니다. 그 두 개 사이에 어떤 상수가 있는데 이 상수는 물질의 고유값이에요. 그죠?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 근데 이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가 단위가 뭐냐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radians per second per tesla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뭐냐면 이거 결국은 우리가 각 주파수거든요. 각 주파수. 그러니까 초당 몇 바퀴 돌아가느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퍼 테슬라 빼고 나면요, 요 뒤에 있는 퍼 테슬라라는 말 빼고 나면은 레디안스 퍼 세컨드가 뭐예요? 초당 돌아가는 회전수죠. 그죠? 초당 몇 바퀴 돌아가느냐? 각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이제 각 주파수 오메가를 안 사용하고 뭘 사용해요? 그냥 주파수 헐츠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헤르츠 퍼 테슬라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레디안스 퍼 세컨드를 헤르츠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 감마를요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그죠? 요거를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2파이로 나누면 요거의 이제 단위가 헤르츠가 됩니다. 헤르츠 퍼 테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마에다가 뭐 이렇게 줄을 하나 이렇게 꺼놓은, 그죠? 요런 이제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를 사용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이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라는 거는 물질의 고유 특성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고유 특성 값들이 여기 테이블 12.1 요 책에 있는 거 표거든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수소 원자가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가 42.58이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자 번호가 기본적으로 원소 번호가 홀수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홀수인 거 몇 개 지금 예를 들어놨습니다. 보면 이제 각각 물질들마다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면은 또 배우게 될 텐데 이 사실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가 지금 보면은 요 네 개 중에서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커요? 수소가 지금 제일 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말고 다른 어떤 홀수의 아토믹 넘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하고 비교해봐도 수소가 제일 큽니다. 나중에 보면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에서의 시그널의 크기는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소 원자를 사용을 하면은 가장 강력한 NMR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건 이제 안 쓰고요. 수소만 쓸 겁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념을 잡으려면은 비슷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이쪽은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해하기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 매그네틱 필드 안에서 일단 기본 가정인데요. 여러분들 제로 K 절대 온도 0도, 그죠? 절대 온도 0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예를 들어 수소라고 합시다. 그죠? 수소 원자들이 지금 이 공간 속에 이렇게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죠? 얘네들이 사실 외부에 아무런 어떤 매그네틱 필드 같은 게 없다면은 다 각각 뭐 자유롭게 그죠? 자기 자신의 자기가 그냥 가지고 싶은 방향으로 그죠? 오리엔트가 돼 가지고 돌고 있겠죠. 그죠? 축이 막 랜덤한 축으로 그죠? 랜덤한 축을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 여기 화살표로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매그네틱 필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예요. 이 매그네틱 필드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죠? 얘네들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다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깥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자석을 어떤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센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에서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하면은 측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다 제각각의 방향이니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들이 어때요? 서로 캔슬이 돼가지고 바깥에서 전혀 측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온도 0도에서요. 그러니까 0도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물리적인 현상인데 절대 온도 0도 상에서는요. 매그네틱 필드를 이쪽 방향으로 걸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제 멋대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던 이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자석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이런 매그네틱 모멘텀들이 이게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얼라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좀 비상식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절대 온도 0도에서는 모두 다 한 방향을 가지는데요. 절대 온도 0도보다 이게 올라가면은 거꾸로 반대 방향, 반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그건 이제 둘째치고 어쨌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온라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온라인이 되면 얘네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자석이라고 했죠. 얘네들 하나하나가 자석이니까 이 바깥에서 어떤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하는 센서를 가져다 대면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들이 서로 서메이션이 돼가지고 그죠? 큰 자기장, 이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그걸 측정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바깥에 걸어준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장 값을 알고 있는 값이죠. 이 안에 아무런 생각해 보세요. MRI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무 물질이 없습니다. 그죠? 매그네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전혀 없어요. 진공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예를 들면 2테슬라 크기의 자기장을 딱 걸어주고 여기서 센서로 측정을 하면은 2테슬라가 측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 어떤 물질을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얘가 온라인이 돼가지고 2.1테슬라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다른 물질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측정되는 값이 2.2테슬라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이 2배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준 다음에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화돼가지고 나오는 매그네틱 필드, 어디셔널한 매그네틱 필드가 그죠? 크면은 크다는 얘기는 그 조직 안에는 뭐가 수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맞습니까? 작게 나오면 그 안에는 수소가 적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이런 방법으로 어떤 물질 안에 있는 뭐 물의 양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MRI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거 내가 여기 가져온 거니까 내가 방금 설명한 거고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외부에 익스터널한 매그네틱 필드가 없을 경우에는 각각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스핀들이
이치아더, 캔슬 이치아더라고 했죠. 그죠? 서로 이제 캔슬 아웃이 되는데 외부에서 이런 자기장이 익스터널한 매그네틱 필드가 걸리게 되면은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온라인이 돼가지고 어떤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가 적혀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이게 제로 K일 때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거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처럼 표현을 했죠. 이게 뉴클라이예요. 뉴클러스입니다. 그죠? 어떤 원자 핵이고요. 이 핵이 여기 화살표되어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스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외부에 이런 익스터널한 매그네틱 필드가 가해지면은 이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얘가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이 현상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죠. 자석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자석을 나침반에다 갖다 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익스터널하게 걸어주는 매그네틱 필드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제로 필드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도 계속 쓰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터널한 매그네틱 필드 비제로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제로가 뭐 2.35 테슬라. 저 밑에 있는 저 숫자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는요 외부의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걸리면은,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장이,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위가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인 이런 자석을 갖다 대고 얘가 만약에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N극이 있으면은 여기 N극이 바로 밑에 있으면은 그럼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 N극이 돼야 되니까 스테이트가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전부 다 자기장이 걸려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 돌아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절대 온도 0도에서만 그렇고요. 실제 양자역학적으로는요. 어떤 현상,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반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걸렸는데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여기 N극이 여기 있는데 S극, N극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상태죠. 그죠? 맞나요? 거꾸로 돼 있으면 이거는 살짝만 건드리면 톡 건드리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죠. 불안정한 상태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높은 상태죠.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 상태고요. 요거는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전부 다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게 될 이건 지금 그 각각의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그렇죠? 이게 로우 에너지, 하이 에너지,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의 차이가 여기 있는 감마의 B0 H 인데 에너지 준위 차이가, 요 감마는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뭐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 이 이름 외우라고 했죠.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고요. B0는 외부에 걸어주는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고요. 그다음에 H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봤을 것 같은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 그죠? 실제로는 이런 값을 뭐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각주파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친숙한 헤르츠, 그죠? 오도를 사용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 2파이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뭐 이 자세한 수식 같은 건 알 필요가 없고요. 요 개념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와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죠? 우리가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얼마나 많은 원자가 갈 것이냐, 그죠?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원자가 머무를 확률, 그죠? 그 확률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볼츠만 팩터라는 걸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볼츠만 팩터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 동영상에서 캡처를 한 거라 가지고 안 보일 수 있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 그다음에 T죠. T에 T분의 그다음에 감마
B0 H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볼츠만 팩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값이 높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요거 식부터 먼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기 보면 KB라는 건 그냥 상수예요. 상수 값입니다. 그냥 컨스탄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가 하나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죠? 예를 들어 수소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 있는 요 감마 값은 고정이 되죠. 얘는 일단 지금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뭐에 영향을 받냐? 지금 B0는 우리가 외부에 걸어준 익스터널한 매그네틱 필드인데 이것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죠? 이거는 플랑크 상수죠. 그냥 상수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뭐의 함수예요? 결국은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죠? 자, 온도가 커지면 예를 들면요. 요거는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 0도부터 시작하죠. 이게 제로가 되면 뭐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제로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라니까. 그죠? 제로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게 t고요. 그러면 t가 제로일 때 무한대고요. 그죠? 그 다음에 t가 점점 커지면은 예를 들어 t가 무한대가 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제로잖아요. 익스포넨셜 제로니까 뭐예요? 1이잖아요. 1. 그래서 이 1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죠? 1을 기준으로 해서 t가 제로일 때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제로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거 굳이 그리려면 요 쯤을 1이라고 놓고요. 1이라고 놓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t가 제로면은 이게 제로면은 제로분의 상수니까 무한대가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제로죠. 맞죠? 맞잖아. 이게 지금 일종의 확률이거든요.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0과 1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 t가 제로일 때는 제로고요. 그다음에 t가 무한대가 되면 1이 되죠. 무한대가 되면은 2의 마이너스 제로승이니까 2의 제로승이니까 1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보면요. 절대 온도 t가 0K일 때 우리가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 제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절대 온도 제로에서는 전부 다 한 방향으로만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로만 전부 다 얼라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이는 요 그림은요. 온도를 점점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T가 0K일 때 절대 온도 0도일 때는 전부 다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에 원자가 다 있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런데 온도를 점점 증가를 시켜서 0도 다음에 150K가 되면 그러면 이제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볼츠만 팩터, 이 확률에 의해서. 그죠? T가 증가하니까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온도가 225K 정도로 증가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들이 더 증가했죠. 그죠? 그러다가 300K면은 거의 상온이죠. 그죠? 거의 상온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와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확률이. 그죠? 하지만 여전히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외부에다가 예를 들면은 이 테슬라를 걸어놓고, 그죠? 얘네들의 매그네타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바깥에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2.1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건 절대 온도 0도에서는 가능하지만,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그려놓은 그림이 뭐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림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있는 요게 이제 비제로 필드, 아까 비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익스터널 필드라고 그랬죠. 익스터널 필드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얘네들의 어떤 얼라인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얘네들의 총합, 요 매그네타이제이션의 총합, 그죠? 총합이 요만큼 나타납니다. 요 화살표만큼, 그죠? 그러니까 그림만 봐가지고 측정 가능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원래 2.35 테슬라였는데 얘가 여기 비율적으로 보면은 뭐 대충 한 0.6 테슬라 뭐 이렇게 되니까 바깥에 측정하면 3 테슬라니까, 그죠? 측정 가능하잖아요, 매그네타이제이션 정도를,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어때요? 우리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니까 얘하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서 요 두 개, 요 그림에서 두 개는 서로 뭐가 돼요? 캔슬되죠, 그죠? 그럼 실제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은 여기 남아 있는 얘네들의 합이니까 요거에 비해서 더 줄어들죠. 맞습니까? 그죠? 자, 온도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면은 캔슬되는 놈들이 더 많아지죠. 그죠? 그럼 한쪽 방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요 양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온 정도까지 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캔슬이 많이 돼가지고 아주 조금 남아요. 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죠. 모든 측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이즈가 있죠. 잡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데 얘가 잡음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작아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측정이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 방향으로 생긴 자기장을요,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눕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MRI를 나중에 배우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정말 스마트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이런 현상을 발견한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원리, 그죠?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되면 진짜 감탄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떠나서 나중에 눕히는 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만들어내는 얘네들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의 합을 그러면 키우면 키울수록 좋겠네, 그죠?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더 잘 측정할 수 있겠죠. 키워야 신호가 커야지 또 정확하게, 그죠? SNR이 좋게 잘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 애들을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에 많이 가게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방법, MRI를 아주 추운 데서 하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우리가 MRI를 찍을 때 절대 온도 0도 그럼 바로 그냥 다 얼어버리겠죠. 그죠? 냉동 인간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 상태에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죠? 일단 키울 수 있고요. 온도를 낮춘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 대상으로 MR 이미징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상온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많아가지고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안 건드렸던 다른 걸 한번 건드려 봅시다. 요거 컨스탄트 됐어요, 이제, 그죠? 그 상온, 그죠? 요거 상수고, 요거 상수고.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 에너지,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요 값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빼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면은 요 x가 크면 클수록 확률이 어떻게 돼요? x가 크면 클수록 확률이 작아지죠, 그죠? 요 동그라미 친 요 놈이 크면 클수록 확률이 작아진다는 거는 이게 확률이 무슨 확률이에요?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죠, 그죠? 그러면 이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네, 그죠?
그럼 결국은 요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요 X에 해당되는 부분, 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좋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그죠? 요 신호를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감마가 커야 되죠. 감마가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인 자이로매그네틱 레이시오라고 했죠. 그죠? 자이로매그네틱 레이시오가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수소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비제로를 키우면 됩니다. 외부에 걸어주는 자기장 자체를 키우면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 애들이 줄어들고 로 에너지 스테이트가 많아져서 매그네타이제이션의 크기가 커져요. 그죠? 그래서 1.5테슬라를 쓰는 것보다 3테슬라를 쓰고 4.7테슬라를 쓰고 7테슬라를 쓰고 이제 하다못해 11테슬라에 14테슬라까지 가려고 하죠. 그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훨씬 더 큰 신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SNR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해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는 다 고정된 값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는 외부에 걸어주는 자기장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크기의 매그네틱 필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요걸 잡아내야 이 안에 수소 혼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내는 방법을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중간에 못 쉬겠네.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죠? 4시가 넘었네 벌써. 자, 여러분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지금 작은 요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넷 매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매그네타이제이션 된 거는 그죠? 절대값만 더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전부 다인데. 그죠? 근데 실제로 측정이 되는 거는 얘네들 다 캔슬되고 요 놈만 측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넷 매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또는 우리가 요거 여기 있는 것처럼 매크로스코픽 좀 크게 본다는 얘기죠. 크게 보는.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얘네들이 다 이제 매그네타이제이션 된 거지만 바깥에서 크게 봤을 때는 요만큼 보이니까 이게 매크로스코픽 매그네타이제이션 또는 벌크 매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다 적혀 있습니다. 매크로스코픽 매그네타이제이션은 뭐에 비해서? 외부 매그네틱 필드 B0에 비해서 작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It is hard to be detected along the G-axis. G축. 자, 우리가 보통 G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요, 이미징 시스템에서 G 디렉션을 어디로 설정을 하냐면요. 여기 사람 몸을 따른 요 방향을 G축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죠? 요게 G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수직한 두 개의 축이 X축과 Y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쪽 방향이 X고요. 그죠? X고 위쪽 방향이 Y입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이 X, 세로 방향이 Y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가 X, 세로가 Y고 그 X하고 X 방향, Y 방향이 G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X, Y가 있으면 G 방향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그죠? X, Y, G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MR 스캐너에서의 일반적인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책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G축 방향으로 우리가 G축 방향으로 보통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그 B0 필드를 요 사람 몸통 방향으로 걸어줘요. 우리가 누워 있으면은 누워 있는 사람 몸통 이쪽 길이 방향, 그죠? 길이 방향 쪽으로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줍니다. 그렇게 걸어주는 물론 이제 MRI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구자석형 MR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픈 타입은 뭐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겨 있는 이런 MRI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G축 방향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G축 방향으로는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디텍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설명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디텍션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라는 겁니다. 방향을. 그래서 방향을 틀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쪽 방향,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 이게 커가지고 지금 측정이 잘 안 되니까 얘를요 이렇게 틀자는 겁니다. 이쪽으로 수직하게. 그죠?
그죠? 그 수직하게 틀면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가 이쪽 한쪽 방향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쪽 방향 여기 수직한 방향은 익스터널 필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수직한 방향은. 그죠? 없으니까 얘를 돌려놓으면요. 그죠? 얘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를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이 방향을 돌리는 게 또 기가 막히죠. 그게 이제 매그네틱 레조넌스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타임 베링 매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렇죠? 그 뒤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B0라는 거는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이제부터 B0라고 하면 무조건 익스터널 필드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자장이라고 해요. 주자장. 그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MRI 시스템이 있으면 MRI 시스템이 뭐 몇 T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게 이 주자기장의 크기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5T, 1.5 테슬라. 그러니까 주자기장이 1.5 테슬라라는 얘기고요. 3T 시스템 하면 주자기장이 3 테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3 테슬라 정도 되는 그런 주자기장을 만들어 주려면은 일반적인 자석을 이용해서는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코일을 이용해서도 3 테슬라 만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초전도를 사용합니다. 초전도 코일. 초전도 코일은 뭐예요? 온도를 낮춰주면 아주 큰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큰 전류가 흘러가니까 저항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아주 큰 전류를 흘려줘서 이런 3테슬라 같은 큰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정자기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B0가 제로다. 뭐예요? 외부 자기장이 제로라는 얘기죠. M0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입니다. B0가 제로일 때는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 랜덤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죠. 그러다가 외부에서 B0 어떤 외부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애들은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로 얼라인이 되고 어떤 애들은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로 우리가 볼츠만 팩터에 그죠? 의해서 그런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고요. 그러니까 패러럴 또는 안티 패러럴하게 얼라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애들끼리 서로 캔슬 아웃이 돼가지고 그죠? 결국 실제로는 얘들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서 보이죠. 그죠? 이제 이게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눕히느냐는 떠나가지고요. 이 파트는요, 이게 책에 있는 거 잘라온 건데 내가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말로 이미 설명 다 한 거고요. 뭐냐면, 자, 보세요. 외부에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고요. 여기 이제 수소 원자의 어떤 샘플, 수소 원자만 존재하는 어떤 샘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외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이 여기서 얘가 만들어내는 이 수소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우리가 만약에 이쪽 같은 축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측정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측정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죠? 그럼 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 밑에 적혀 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수소 원자 핵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프로톤. 그죠? 여기 프로톤이란 말 나오죠. 그죠? 맞나요? 프로톤이 똑같은 볼륨 안에서 프로톤이 많으면 즉 프로톤 덴서티가 크면 그러면 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그죠? 그다음에 프로톤 덴서티가 낮으면 요 값이 작겠죠. 맞나요? 근데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질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거 자체로만 생각을 해 보면요. 여기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죠? 이 알 수 없는 물질이 어떤 예를 들면은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이 물질이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A 물질 또는 B 물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죠? 우리가 이런 측정을 하면은 이게 A 물질인지 B 물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프로톤 덴서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개념만 배우는 거고요. 나중에 보면은 진짜 프로톤 덴서티 웨이티드 이미징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벌키하게 아주 이렇게 큰 이제 어떤 물질을 가정을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MRI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요 큰 물질 안에서 한 포인트에서 나오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을 분리해가지고 측정하는 게 가능해요. 나중에 보면. 그죠?
그럼 우리가 각각 위치들마다 프로톤 덴서티들을 따로따로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영상화를 하면은 어느 곳에는 프로톤 덴서티가 많은, 그죠? 많은 부분, 적은 부분, 그죠? 그럼 이제 조직의 경계가 생기고 색깔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MRI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충 개념이 잡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근데 실제 이게 이쪽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눕히는데 이 눕히는 거는 사실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냥 한번 봅시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수소 원자가 프로톤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으냐. 그죠? 유닛 볼륨에서 얼마나 많으냐가 이제 프로톤 덴서티죠. 그죠?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M0 여기 요 매그네타이제이션 이게 크면은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시그널도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스태틱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가 커지면은 그럼 당연히 매그네타이제이션도 더 커지고요. 아까 그거 봤죠? 우리가 비제로 필드가 커지면은 볼츠만 팩터의 확률값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더 많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신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더 큰 신호 얻는 게 첫 번째 조건은 외부 자기장이 크거나 그죠? 크면은 더 큰 신호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프로톤 덴서티가 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더 큰 필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는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죠?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톤 덴서티의 양에 따라서 어떤 이런 이미지 컨트래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스페셜 인코딩이라고 했죠. MRI의 스페셜 인코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게 벌키한 이런 전체 오브젝트에서 나오는 어떤 매그네틱 필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시그널, 매그네타이제이션.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나오는 거, 요 지점에서 나오는 거, 요 지점에서 나오는 거. 공간에 따라서 이것들을 우리가 따로 구별해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지 컨트래스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 다 설명한 거 그대로 지금 적혀 있죠. 그렇죠? 자, 또 이제 수식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100%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MRI 자체가 지금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지금 되게 천천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것들이에요. 자,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미지 컨트래스트를 만드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프로톤 덴서티 한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프로톤 덴서티가 높으면은 더 큰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고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더 커지고, 그죠? 이게 낮으면은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작아지고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거 외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직 안 배운 거지만 T1이라는 것과 T2라는 게 있어요. T1하고 T2는 뭐냐면 우리가 릴렉세이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건 뒤에 나오는 건데요. 아마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면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T1이 있고 T2가 있어요. 그래서 T1과 T2, 그 다음에 프로톤 덴서티 요 세 개가요. 재밌게도 티슈들마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티슈들마다 다른 T1과 다른 T2와 다른 프로톤 덴서티를 가져요. 그죠? 근데 어떤 티슈들은 T1하고 T2는 비슷한데 프로톤 덴서티가 다른 티슈가 있고요. 어떤 두 개에 붙어 있는 티슈는 T2하고 프로톤 덴서티는 다른데 같은데 비슷한데 T1이 많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가 이미지 컨트래스트를 만들어내는데, 그죠? 요 세 개 중에 특정한 하나를 골라가지고 강조하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T1하고 T2가 비슷해가지고 T1이나 T2 영상을 가지고는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두 개 조직이 프로톤 덴서티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프로톤 덴서티 강조 영상을 찍으면 돼요. 프로톤 덴서티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톤 덴시티를 우리가 보통 줄여서 PD라고 하는데 PD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PD 웨이티드 이미지를 찍으면은 그러면 그 두 개의 조직 사이에 컨트래스트가 크게 나와요. 근데 어떤 두 개에 붙어 있는 조직이 T2하고 프로톤 덴시티가 비슷하고 T1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뒤에 배울 텐데 T1 강조 영상, T1 웨이티드 이미지라는 걸 찍으면 두 조직 사이에 차이를 크게 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다음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컨트래스트를 어떤 조정을 하고 싶어요. 조정을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 기계를 바꿔야 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하나 가지고요. 아주 다양한 컨트래스트를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계 한 개 가지고. 하나의 기계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뭘 바꾸면 되냐면요. 스캐너의 어떤 영상하는 프로토콜을 바꾸면 돼요. 근데 스캐너에서 영상 프로토콜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텐데 펄스 시퀀스라는 걸 바꿔주면 됩니다. 펄스 시퀀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아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는 그죠?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하고 같은 방향으로 생겨나는 그런 뭐 매그네타이제이션 그게 측정이 어려우니까 이걸 눕힌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눕히냐면요. 얘한테 펄스를 때려줘요. 그러니까 요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에 엄밀히 말하면 수직한 방향으로 뭔가 펄스를 때려주면 얘가 누워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눕혀주는 눕혀주는 데 사용하는 이런 펄스들이 사실 눕히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거 말고 뭐 그레디언트 펄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공간 인코딩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펄스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죠? 익스터널 필드 외에, 그러니까 필드가 매그네틱 필드가 세 가지 종류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펄스들의 뭔가 시퀀스, 순서, 그죠? 타이밍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면은 영상의 컨트래스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개념까지만 알아두고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되게 지금 사실은 이해하기 좀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뒤쪽 부분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수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맛보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었고요. 이제 뒤에 이제 겁주는 거 맞아요. 왜 겁을 주냐면 겁을 줘야 이제 더 열심히 듣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MRI는요. 원래 MRI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MRI만.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수업의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를 지금 MRI를 하거든요. 사실 좀 축약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나는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